나는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이라 믿는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자 이런 변화를 실천할 수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출발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정은 그런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장소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지은이 버지니아 사티어, 옮기니 강유리, 발행 포레스트 북스, 발행일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세계적 가족 심리학자이자 가족 치료의 1인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역작이자 누적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책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를 할 때는 부모와 가정이라는 정체성부터 단단히 확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양육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부부관계, 더 나아가 가족을 아우르는 육아의 바이블. 자녀의 잠재성을 길러줄 때 부모의 잠재성도 함께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모든 말과 표정, 몸짓,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에게 자존감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부모가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3살짜리 아이가 꽃다발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유 정말 예쁘네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이어서 다그치는 목소리로 이 꽃 저 가게 앞에 화분에서 꺾은 거야? 라고 덧붙임으로써 꽃을 훔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치자. 이 메시지를 들은 3살배기 아이는 자신을 못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개인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양육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이 활짝 꼽힐 수 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대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그 결과 애정이 넘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문제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왜곡된 의사소통과 융통성 없는 규칙 속에서 자라면서 차이점을 비판받고 실수를 처벌받으며 책임감을 배우는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탓에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또는 타인에 대해 파괴적인 행동을 강화할 위험이 높다. 이 같은 자존감의 차이는 성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양육적인 가정을 만들고 자존감이 낮은 부모가 문제 있는 가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가족은 성인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가정을 세우는 설계자들인 부모한테서 나온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작업해온 끝에 나는 부모의 행동이 아무리 어리석고 파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자기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온 가족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첫걸음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나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자존감은 학습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배운 것은 잊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되므로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나는 이것이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변화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사람은 평생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약간 더 어려워지고 때론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한다. 그럴지라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모든 건 각자의 방식을 얼마나 고집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하면서도 동질적인 존재다. 인간에 관한 다음 2가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고 각 지문은 오직 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문양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통틀어 유일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남들과 다른 게 당연하다. 모든 인간은 발, 팔, 머리 등 기본적으로 동일한 신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나는 남들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 2가지 관점은 자존감을 키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탐구해 나가야 하는 대상이다. 누구도 타인에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라고 하거나 부모에게 자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남들과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진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높은 자존감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신이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많다. 자신을 남들의 시선이라는 틀에 꿰맞추며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예다. 어떤 양육 유형에서는 비교와 일치를 강조한다. 이런 방법은 필연적으로 자존감 저하를 부른다. 인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동행해야 한다. 자녀를 2개의 씨앗이 만나서 맺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씨앗에는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적 자원들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특징들 뿐만이 아니라 성향과 재능 등도 포함된다. 각각의 정자와 난자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통로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 부모한테서 무엇을 이어받았든 그 유산에 대한 반응과 활용 방법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우리는 낳아준 부모의 특정한 속성,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고유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남자의 정자는 그보다 앞서간 모든 사람의 신체적 특징들을 담고 있다. 즉, 그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 그와 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신체적 특징들 말이다. 여자의 난자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앞서간 조상 모두의 신체적 특징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끌어오는 기초적인 자원들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고유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인간적 특별함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인간은 미지의 씨앗과도 같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고 어떤 식물이 자라날지 지켜보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싹이 나면 필요한 건 없는지, 어떻게 생긴 식물인지, 꽃은 어떻게 피우는지 등을 발견해 간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신에 대해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탐구 작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어쩌면 부모의 가장 큰 숙제는 성심성의껏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어떤 식물로 자라날 것인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식물이어야 한다는 고집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싹을 틔워 자라나는 식물이 그 자체로 고유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는 양쪽 부모 및 다른 인간들과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때 부모는 재판관이 아니라 발견자, 탐험가, 탐정이 되어야 한다. 시간을 들여 끈기 있게 관찰하면 세상에 태어난 보물에 대해 세세히 알아갈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본보기로 삼을 때 주의할 점. 자랄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 성인들은 종종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모가 전가한 만족감을 자녀들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과거에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모의 욕구는 비이성적인 육아의 요인이 되곤 한다. 나는 이것을 과거에 오염된 그림자라고 부르는데 많은 부모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또 다른 함정은 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이나 희망과 무관하게 특정한 꿈을 이뤄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길 바랄 때가 많다. 나는 아들이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같은 말을 당신도 주변 사람에게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망도 없는 꿈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 마음엔 흡족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획을 세우곤 한다. 욕구 이론을 주창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는 이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구속복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만 부모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성인들이 생겨난다. 특히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경우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려면 대단한 용기와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어서까지 자기 부모에게 얽매여 있을 때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부모의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삐딱하게 대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부모의 족쇄라고 부른다. 한 젊은 아버지는 자기가 아이를 꾸짖으면 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두둔할까봐 적절한 훈육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갈등을 빚기 싫어 양육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의 외투라는 함정이 있다. 부모의 외투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녀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부모의 지도를 원할 때만 쓸모가 있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외투가 자녀에게 덮어 씌워져 꿈쩍도 하지 않고 평생 남아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당신이 입고 있는 부모의 외투는 어떤 종류이고 그걸 항상 입어야 한다고 느끼는가 아닌가는 가족 청사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부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외투를 벗어둘 수 있는가? 예컨대 가끔은 아내나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부모의 외투를 입고 있으면 상당히 어색할 것이다. 부모의 외투는 성격에 따라 우두머리, 비서, 리더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다시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걸 알고 있으며 만인의 모범 행세를 하는 폭군이다. 이런 부모는 6장의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으로 볼 수 있으며 공포를 통해 통제한다.
내가 곧 권력이니까 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희생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교자다. 순교자는 회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가치한 사람으로 비치려 애를 쓴다. 이런 부모는 죄책감을 통해 통제한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너만 행복하면 된다. 세 번째는 무표정한 얼굴로 온갖 옳은 것에 대해 쉴 새 없이 설교하는 유형이다. 이런 부모는 계산형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내세우면서 자녀가 멍청하다는 암시를 통해 통제한다. 그것도 모르니? 이게 옳은 방법이야. 비서 같은 부모는 결과가 어떻든 늘 응석을 받아주고 잘못을 용서해준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혼란형으로 볼 수 있다. 너도 어쩔 수가 없었겠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이자 안내자 같은 리더 유형이 있다. 나는 부모들에게 위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권력을 부정적으로 휘두르는 대신 현실을 기반으로 사랑이 깃든 조언을 하며 자녀를 믿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해심 많은 부모가 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부모가 되면 자신에게 속임수를 쓴다. 급작스럽게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고 쓸데없이 진지해져서 모든 가벼움과 즐거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더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재미있게 즐기지도 못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들을 현실로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여러 어려움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이자 가족치료의 1인자로 세계 최초로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책은 1988년에 저자가 쓴 책으로 양육적인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쓴 100만 부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라고 말하며 가정이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육아의 바이블로 소개되어 있지만 육아의 관점뿐만 아니라 성인과 가족의 내적 성장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올바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육아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나에게도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